소통의 문제는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고도 당연히 다 알겠지 라고 지레 짐작하거나 상대방의 얘기를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마치 독심술사처럼 난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넘겨짓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야 장자크 루소가 했던 이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무지로 인해 길을 헤매는 경우는 없다. 그저 자신이 안다고 믿다가 길을 잃을 뿐이다. 행복한 채굴림. 네, 오늘은 관계와 소통의 심리학에 관한 책을 한 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현해야 사랑이다. 저자는 이민규 작가입니다. 심리학 박사이며 현재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 책은 가족 간의 소통, 특히 부모의 표현력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시간이 흐르며 변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사랑과 칭찬으로 가득한 대화가 성장하면서 공부와 책임에 대한 잔소리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주며 또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서글픈 동상이몽,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몇 년 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50.8%의 아버지들은 자녀가 고민이 있을 때 자신과 상의한다고 믿었지만 실제로 자녀 중 4%만이 아버지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소통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부모가 되기는 쉽지 않으며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저자는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을 위해 감정전이 현상, 상호성의 원리, 예측 지능 이렇게 세 가지 원리를 강조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과 격려를 표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진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모와 자녀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가 담겨있는 표현해야 사랑이다. 책 내용 일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의 내용은 생각처럼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은 금방 잊어버리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준 느낌은 항상 기억할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어보면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키울 때뿐 아니라 부부관계, 직장 상사나 부하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는 말의 내용은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감정 전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평생 열심히 살면서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우리 아이들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모니까 아이의 문제를 지적하고 고쳐줘야겠죠.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니까 일단 감정을 자제해야 돼. 그리고 아이의 문제를 하나씩 끄집어내겠죠. 그런 다음 아주 차분하게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아이의 문제를 지적하겠죠. 그럴 때 아이는 우리 얘기를 듣고 엄마, 제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고칠게요. 이렇게 반색을 하면서 수긍할까요? 아이가 만약 떨떠름한 표정을 짓는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할까요? 왜 기분 나빠? 내가 틀린 말 했어? 라고 몰아붙일 가능성이 많겠죠. 이 말 속에 깔려있는 가정은 뭘까요?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은 말, 옳은 말로 설득하면 설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이건 심리학적으로 완전히 착각입니다. 왜요? 아이들 머릿속에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돌아가고 있을 테니까요. 엄마, 저는요, 엄마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관심 없거든요. 저는요, 엄마가 싫다고요. 결론은 뭘까요? 우리가 상대에게 긍정적인 감정 전이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좋은 말을 할수록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무엇일까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하는 틀리지 않은 말, 옳은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좋은 얘기를 해줬다.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그런데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순간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는 당신이 싫다. 또는 나는 아직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신의 말을 듣고 싶지 않다. 가족을 위해 평생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도 노후의 자식들로부터 우리 아빠 최고야 라는 말을 듣지 못하는 아버지가 많습니다. 직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도 직원들로부터 우리 사장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라는 말을 듣지 못하는 CEO도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감정 전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목소리와 표정을 살펴보라. 소통에 관한 책을 읽어보거나 강의를 들어보면 많은 저자와 강사들이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의 내용을 무척 강조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적 연구 결과들은 말의 내용이 생각보다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자녀와 대화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엄마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몰라? 엄마는 정말 너를 사랑한단 말이야. 인상을 쓰고 소리를 지르며 말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엄마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 화내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말의 내용보다 목소리나 표정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커뮤니케이션 할 때의 메시지는 세 가지 채널로 전달됩니다. 첫 번째 채널은 말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채널은 청각적인 요소가 되겠죠. 말의 속도나 톤의 높낮이나 크기 이런 겁니다. 세 번째 채널은 말할 것도 없이 시각적인 요소겠죠. 눈빛, 표정, 자세, 제스처 등이 시각적인 요소에 해당합니다. 그럼 커뮤니케이션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네, 7%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청각적인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38%나 됩니다. 그러면 시각적인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일까요? 당연히 나머지 55%입니다. 결론은 말의 내용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7%에 불과하지만 목소리나 표정 등 비언어적인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93%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의사소통에서 말의 내용보다 목소리나 표정이 더 중요하다는 이론이 메라비언의 법칙입니다. 메라비언의 법칙은 미국 UCLA 대학의 교수 앨버터 메라비언이 실험을 통해 밝힌 사실로 대화에서 말의 내용보다 비언어적 요소인 청각과 시각적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메라비언이 1971년에 출간한 책 침묵의 메시지에서 소개되었습니다. 정말 말보다 목소리나 표정이 더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여자가 환하게 미소 띈 얼굴에 그윽한 눈빛으로 남자를 올려다보면서 약간 비음이 섞인 감미로운 목소리로 당신 미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남자는 여자가 자기를 미워한다는 말로 들을까요? 아니면 사랑한다는 말로 들을까요? 그런 표정에 그런 목소리로 미워한다고 말하면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달콤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정과 목소리로 말하느냐에 따라 부정적인 내용의 말이 긍정적인 내용의 말보다 더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도 오히려 더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상대방이 잘못을 해놓고도 도대체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라고 몇 번씩이나 다그쳤더니 마지못해 냉소적인 표정에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그래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됐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풀릴까요? 아니면 더 화가 날까요? 우리가 상대에게 하는 말의 내용 자체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옳은 말, 틀리지 않은 말, 상대방을 진심으로 위하는 말이라도 목소리와 표정에 따라 상대방의 속을 얼마든지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의 내용 자체는 부정적일지라도 온화한 표정과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면 얼마든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잔소리를 심리학적으로 정의하면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부모님을 만납니다. 선생님, 저는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얘기만 해주는데 왜 아들은 제 말을 듣기 싫어할까요? 제가 입만 열어도 아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아이들은 왜 잘되라고 해주는 부모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는 말을 잔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다면 잔소리를 심리학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짜증나는 표정에 신경질적인 말투로 틀리지 않은 말, 구구절절 옳은 말을 하는 것.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싶을까요? 아니면 듣기 싫을까요?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 말을 안 들을 때는 내가 틀린 말 했니?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윽박지르면 안 되겠죠. 그럼 먼저 무엇을 점검해 봐야 할까요?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어떤 눈빛, 어떤 표정, 어떤 자세의 어떤 톤의 목소리인지,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런 표정과 그런 목소리를 접하면 어떤 기분이 들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대개 대화할 때 눈을 맞추면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라고 조언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눈빛과 표정을 관찰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관찰이며 자기 경청입니다. 쉽지 않아 보이지만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 어떤 표정과 어떤 목소리로 말하는지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관찰과 자기 경청이 가능합니다. 휴대폰을 사용해서 녹음이나 녹화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제3자가 되어 거리를 두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유체 이탈이란 말 들어보셨죠? 영화에서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 자기를 내려다보는 장면 같은 거 말입니다. 여러분도 상상력을 동원해서 유체 이탈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한 5m 정도 공중으로 올라가 상대에게 내보내는 자신의 눈빛과 표정을 관찰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겁니다. 부모가 우울하면 자녀도 우울하다. 소수의 원숭이와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거울 신경 세포라는 대뇌의 신경 세포에 대해 들어보셨죠? 인간은 이 거울 신경 세포가 있어서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침울하면 부모도 기분이 침울해지고 아이가 행복하면 부모도 덩달아 행복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대뇌에 있는 거울 신경 세포 덕분입니다. 우리는 환하게 미소 짓는 사람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되고 찡그리는 사람을 보면 반사적으로 찡그리게 됩니다. 이처럼 타인의 표정이나 행동을 거울처럼 모방하는 기능을 가진 이 신경세포를 학자들은 거울 신경세포라고 명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거울 신경세포로 인해 다른 사람의 표정과 함께 감정이 전염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표정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말 막강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쉽게 관찰할 수 있지 않나요? 부모의 표정이 어두우면 아이의 표정도 어둡고 부모의 표정이 밝으면 아이들의 표정도 대체로 밝지 않나요? 실제로 부모가 우울해지면 자녀도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감정이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밝은 표정을 짓는 연습을 더 많이 해야겠죠. 자녀와 대화를 나눌 때뿐만 아니라 일을 할 때도 어떤 표정을 짓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고 성공하고 싶다면 평소에 표정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표정 관리는 언제 연습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뿐만 아니라 혼자 청소할 때, 설거지할 때, 샤워할 때,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을 때, 길을 갈 때, 버스를 기다릴 때 자신의 표정을 의식하면서 표정 관리를 해보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여러분의 자녀는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분야의 최고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너드 교수는 IQ 검사가 학교 성적을 예측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사회에서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회에서의 성공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지능 개념이 필요하다면서 다중지능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몇 년 전 한 경제연구소에서 우리나라 CEO 527명을 대상으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포함된 지능 요인들을 소개하면서 훌륭한 CEO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인터퍼스널 인텔리전스, 즉 대인관계 지능이었습니다. 대인관계 지능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감정 전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대인관계 지능이란 것이 거창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밥 먹다가 무심코 툭 던진 말 한마디, 거래가 끝났다고 생각될 때 전화 한 통을 추가로 하는지의 여부, 아이의 얘기를 들으면서 맞장구를 치는지 치지 않는지와 같은 아주 작은 일들로 결정됩니다. 자동차 판매왕의 비결. 이 세상 모든 위대한 업적은 그 계기를 찾아 들어가면 작은 시작점이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왕으로 불렸던 조 지라드. 이 사람은 기네스북에 12년 동안이나 연속해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도 그의 기록을 깨지 못했습니다.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조 지라드에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자동차 판매왕이 된 비결은 무엇입니까? 조 지라드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비결이랄 것도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명심하면 됩니다. 고객은 자기가 좋아하는 세일즈맨에게 자동차를 산다. 이 말 속에 숨어있는 심리학 원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감정 전이 현상입니다. 그럼 조 지라드는 심리학자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중퇴했기 때문에 심리학 이론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업을 하면서 고객을 만나면서 성공한 세일즈맨을 만나고 연구하면서 스스로 터득한 지혜입니다. 기자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고객은 자기가 좋아하는 세일즈맨에게 자동차를 산다는 말은 알겠는데요. 고객이 좋아하도록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조 지라드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것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A를 싫어하는 B에게 왜 A를 싫어하느냐고 물어보면 10중 8구는 A가 나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결론, 사람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그리고 자기에게 관심 갖지 않는 사람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걸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고객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그 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겠죠. 우리는 아이를, 배우자를, 고객을 진심으로 좋아하는지, 그리고 좋아한다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레파토리가 얼마나 다양한지. 조 지라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객을 진심으로 좋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0.5초도 안 걸려서 보내는 시선과 표정, 그리고 거래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전화 한 통을 더하는 것, 그리고 고객의 생일이나 기념일에 친필 카드를 쓰는 것,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방식으로 좋아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기자가 물어봅니다. 친필 카드를 쓴다고요? 뭐라고 썼는데요? 조 지라드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그것도 간단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I like you, 조 지라드. 그러면 답장이 옵니다. 차 살게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심리학적으로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듣고 또 듣고 들어도 싫지 않은 말이 있다. 그건 무슨 말일까? 바로 이 말입니다. 나는 당신이 좋아요. 몇 년 전 배우자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남편과 아내 공동 1위는 여보, 나는 당신이 좋아였습니다. 또 남편이 아내로부터 듣고 싶은 말 2위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였습니다. 아무튼 남편이 아내에게 듣고 싶은 말 1위와 2위를 합치면 당신이 좋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 주기를 원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I like you, 나는 당신이 좋아요 라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가족이 되었건 상사나 고객이 되었건 상대방을 정말 좋아하고 진심을 담아 그 마음을 전달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한결 쉬워진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좋아하면 판단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를 심리학에서는 상호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상호성의 원리, 정말 막강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상호성의 원리, 상대에게 받은 대로 돌려주려는 인간의 심리를 설명하는 원리. 상호성의 원리는 긍정적인 일뿐 아니라 부정적인 일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 부린 대로 거둔다는 성경 구절이나 불교의 인과응보와 사필기정, 이런 것도 상호성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그대의 과거가 궁금한가? 오늘 집에 들어가서 딸이나 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보십시오. 아직 말로 표현하기가 익숙하지 않다면 문자로 보내보십시오. 영희야, 엄마는 네가 엄마 딸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난 이 세상에서 우리 영희가 제일 좋아.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미안해요 엄마, 저는 아니거든요. 간혹 이런 대답을 들을 수는 있겠죠.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물론 이런 경우는 드물 것이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저도 엄마가 좋아요. 회사 직원들에게도 실험해 보십시오. 직원 한 명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김대리, 나는 김대리처럼 표정이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좋아. 그럴 때 이렇게 말하는 직원이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부장님. 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부장님이 싫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이런 반응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와 정반대의 메시지를 되돌려 주려면 굉장히 복잡한 심리적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자기가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되돌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부장님이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배우자 또는 부하 직원들이 우리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동안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왔는지. 결론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판단은 감정이 내리고 객관적인 증거는 감정적 판단의 기초 자료로만 사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진땀을 흘리며 고생하면서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앞으로 험난한 삶을 살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과거가 궁금한가? 그렇다면 현재의 처지를 잘 살펴보라. 현재의 처지, 우리의 처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이들은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고 남편이나 아내도 날 싫어하는 것 같고 회사에 나가면 상사나 동료도 날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친구도 날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다면 100%라는 얘기죠. 그동안 우리가 그들에게 좋아한다는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네, 책 내용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소통 문제는 단순히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다고 착각할 때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표현하는 또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책에서는 또 3가지 심리학적 소통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감정 전이 현상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전달하는 감정이 자녀의 행동과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상호성의 원리입니다. 자녀가 부모 말을 잘 듣기 원한다면 부모도 자녀의 말을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개는 안 해드렸습니다만 예측 지능입니다.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현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의 작은 사랑의 표현이 자녀의 미래뿐만 아니라 부모의 미래도 바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심은 표현할 때 비로소 전달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온하십시오.